네, 그럼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수험 준비에 굉장히 노고가 크시리라고 믿습니다. 고위공직자가 되셔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꿈과 포부를 가지시고 열심히 하루하루 고시 합격을 향해서 나아가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큰 격려와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꼭 합격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고, 준비를 하되 시간과 노력을 최소화하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그런 훈련을 쌓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 이 수업은 크게 두 가지 목표입니다. 하나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시사성 있는 주제에 대한 컨텐츠를 제공을 해드리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실제로 답안을 작성하는 그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도와드리겠다. 이런 그 두 가지 목표입니다. 그 전자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AI 시대의 행정의 변화와 혁신과 같은 이런 AI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가장 큰 화두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행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행정에서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는지, 또 그것의 효과적인 활용과 그 성과를 위해서 행정 자체가 행정 조직이든 행정 인사든 행정의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혁신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관심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의식하는 행정학자들께서 출제위원이 되시면 출제할 가능성, 이걸 출제해 보고 싶은 어떤 의욕, 동기 이런 것들이 꽤 지금 작용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행정학 교재를 여러 가지를 보고 계시겠지만 행정학 교재에 그 AI와 관련된 그 기술적인 측면 자체는 정보 체계론에서 다뤄질 수 있지만 그것이 행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AI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행정을 어떻게 혁신해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은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새로운 컨텐츠를 준비를 해 두셔야 된다.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데 기존 교과서에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컨텐츠를 제가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 그 책무를 제가 느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내용을 보시면은 사실 상식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런 내용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것과 그걸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무엇부터 써야 될지 모르는 무의 상태에서 제가 제공해 드리는 컨텐츠를 학습을 하시게 되면 무엇을 써야 되는지 그 그림이 완전히 그려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답안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합격하신 분들의 그 경험담, 무엇이 합격의 결정적인 요인이었나 이런 걸 여쭤보면은 물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시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답안 연습을 성실하게 했다. 많이 훈련을 쌓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머릿속에서 아무리 많은 훌륭한 지식들이 있어도 그것을 답안에 현출해내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평가의 대상이 뭡니까? 여러분의 지식과 행정에 대한 잠재적 능력인데 그것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출제위원이, 채점위원이 평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출된 답안을 보고 채점을 할 수밖에 없다. 답 평가의 유일한 대상물은 답안 그 자체라는 거죠. 답안. 그래서 답안에 어떤 좋은 컨텐츠를 담아내야만 또는 자기의 행정학과 미래의 잠재적 행정 업무에 대한 자기의 능력을 담아내야만 좋은 평가를 받고 합격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두 가지 포인트, 새로운 출제 가능성이 높은 시사성 있는 주제에 대한 컨텐츠를 제공해 드린다는 것, 그 다음에 답안 작성을 잘 하실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켜 드린다는 것, 이 두 가지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매주 일요일에 저의 이제 강의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중에 어느 때든지 여러분이 원하시는 시간에 여러분 자율적으로 답안을 작성하신 다음에 그 답안을 저에게 여러분이 선택하신 그 요일과 시간에 저에게 가져와서
제공을 해주시면 제가 그 답안을 보고 먼저 채점을 빠른 속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답안에 담겨 있는 강점과 약점을 제가 파악을 해서 그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코멘트를 피드백을 해드리고, 그러한 피드백에 근거해서 여러분이 좀 더 답안의 내용과 기법 이런 것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 개선 방안에 대해서 제가 컨설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답안 향상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리고 매주 4번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매주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답안 작성 능력이 향상되고 있는지 그런 점도 제가 파악을 해서 피드백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4번 연습하는 거지만 이게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행정고시를 준비해서 합격도 해봤잖아요. 저는 이제 1차도 한 번만에 합격하고 또 2차도 한 번만에 합격해가지고 참 잘된 케이스에 속하긴 하는데요. 그것은 저희 운이나 타고난 어떤 능력 그렇게 보기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철저히 연습을 했어요. 철저히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2년 걸렸는데 2년 동안 1차와 2차 준비를 위해서 준비를 철저히 했는데, 행정학이면 행정학, 경제학이면 경제학, 시중에 나와 있는 거의 모든 교재를 다 봤고요. 그래서 주제를 놓치지 않았어요. 주제를 전부 종합적으로 다 파악하고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답안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자체에서, 그때는 학원이 발달하지 않았고요. 학교 자체의 특강을 통해 가지고 출제위원님들을 모셔가지고 특강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들에게 답안 작성을 해내고 그분들이 채점을 해서 코멘트를 해주시면 이제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는데, 지금 제가 제공해드리는 그 수업 방식과 거의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효과성이 높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4주 동안에 걸쳐서 강의해드릴 컨텐츠를 제공해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전부 7개입니다. 첫 번째 주는 50점짜리 큰 주제를 하나 다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주에는 30점짜리와 20점짜리 주제 2개씩 해가지고 이제 6개를 다뤄드릴 거거든요. 제가 이제 이번이 4차년도 특강이에요. 그래서 1차, 2차, 3차가 있었는데 핵심 주제들은 1차, 2차, 3차에 더 많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중요도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 주제를 선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4차년도는 1, 2, 3차년도에 비해서 핵심성이 좀 떨어지지만 그 대신 AI라고 하는 이 이슈가 크게 부각되는 것은 이제 최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1차, 2차, 3차년도에 비해서 더 중요한 주제가 다루어지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 나머지 주제는 제가 볼 때는 1차, 2차, 3차년도에 비해서는 약간 그 핵심의 중요도에서 우선순위가 약간 떨어지지만 그래도 여전히 출제 가능성이 있고, 또 나머지 6개 주제도 모두 시사성이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AI 시대의 행정형 변화는 AI가 최대의 최근의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할 정도로 AI 산업은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 AI 기술을 행정에 어떻게 활용하느냐, 활용을 해서 어떤 좋은 역량을 이끌어내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행정학자 입장에서는 중요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제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AI 산업 발전을 위해서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정치권이나 정부 내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하나의 뜨거운 이슈로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AI와 관련된 규제 혁신 방안, 이게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최근은 이제 민첩형 애자일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입법고시를 중심으로 출제가 이미 되었지만 AI와 관련해서 어떤 정부 조직 혁신이 필요하냐고 나올 때는 그 해답은 애자일 조직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AI와 관련시키면서 민첩형 조직에 대한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첫 번째 주제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주차 주제는 공공선택로가 다조직적 구조,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 이 다조직이나 공공선택로는 이미 출제가 입법고시와 행정고시에서 한 2~3번 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 주제예요. 그런데 또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제 한번 다뤄드리는데, 특히 최근에 수사 조직을 막 다원화하고 있잖아요. 검찰 조직을 좀 약화시키고 검찰청이라는 그 조직의 이름도 바꾸고 기능도 바꾸고 가지고 공소청으로 바꾸고
중앙수사청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경찰도 여전히 수사 기능을 수행하고 공수처도 여전히 수사 기능을 수행하는 이런 다조직적 기능으로 가고 있다. 물론 공공선택론에서 이야기하는 그 다조직적 개념과 지금 수사조직의 다원화는 조금 다르긴 해요. 왜냐하면 공공선택론에서는 기능을 중첩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수사조직에서는 기능을 좀 분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소는 검찰에 해당하는 공소청이 하고 수사는 중수청과 경찰이 하고 이런 식으로 기능을 좀 분리하기 때문에 정확한 공공선택론상의 다조직은 아니지만 이것이 하나의 그 기폭제라고 할까? 자극제. 행정학자가 이 다조직 구조를 출제하도록 하고 싶은 의욕과 동기를 만들어내는 이제 자극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기존에 이미 우리 교육 조직은 다조직화가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의 학군 내에서 여러 학교가 존재하고 그게 다조직인데 여러 학교가 존재하고 그 중에서 학부모와 학생이 하나의 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 즉 수요자, 소비자의 선택성이 존중되는 중첩적 조직으로서 그것은 바로 공공선택론에서 의미하는 그 다조직적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조직적 구조가 왜 좋으냐에 대한 이론적 논거를 제시한다. 그렇다면 그 논거는 바로 공공선택론이거든요. 이런 이제 주제가 출제될 수가 있고 이것을 실제 행정서비스 조직에 적용을 해봐라. 행정서비스 조직에서의 적용 사례를 이야기하고 그 효과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봐라.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이 공공선택론과 다조직적인 패러다임도 어떤 한계는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공공서비스와 바우처라고 제가 써놨는데 바우처를 제가 선택한 이유는 최근 이제 소비자 쿠폰이 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소비자 쿠폰과 바우처는 정확하게 같은 건 아니에요. 소비자 바우처는 누구에게나 지급하는 보편적 그런 바우처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원래 바우처는 보편적 바우처라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지정형 바우처가 본질적 바우처의 성격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와 같은 이런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특정 분야에 관한 즉 교육이면 교육, 즉 학원 수강 바우처라든가 주택, 그 저소득층이 월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주택 바우처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특정한 분야에 한정된 그런 이제 구매권을 제공하는 게 바우처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쿠폰과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제가 왜 주제로 선택하나 하면은 이미 출제도 한 번 되어서 또 출제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행정학자들을 자꾸 자극한다는 거죠. 소비자 쿠폰이라는 이 현재의 그 국가적 서비스가 바우처를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은 그런 이제 자극을 출제자에게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출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방분권과 조세지출제도 이것도 이제 시사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지역 소멸과 관련해서는 제가 3차 년도에 다뤘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국가적 과제가 있다면 뭐일까요? 저출산과 그 다음에 지역 소멸 이 두 가지일 겁니다. 그 다음에 AI는 새롭게 등장하는 AI는 새롭게 등장하는 주제인데 이것은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앞으로의 발전을 예상하는 긍정적 과제임에 비해서 저출산 문제와 지역 소멸은 굉장히 비관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국가적 과제인데 난제인데 그래서 제가 지난해에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강의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정부에서도 새 정부에서도 지방분권을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방분권의 이점이 뭐냐? 왜 지방분권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공공선택론도 근거가 되지만 더 잘 알려진 근거는 티브가설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선택론이 다르게 말하면 다중심 거버넌스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론들을 가지고 지방분권의 논거를 설명해주고 또 실질적 이점, 이론적 근거뿐 아니라 실질적 이점도 또 제시를 해주고 이런 것이 필요할 거고 근데 지방분권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현재. 왜 안 되느냐 문제점. 그리고 좀 더 지방분권화를 확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개선 방안 이런 것들을 지적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주제로 선택을 했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조세지출도 원래 조세지출이라는 것은 특정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조세 감면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거든요. 조세 지출은 다르게 말하면 세금을 좀 깎아주는 또는 공제해주는 감면 제도예요. 그래서 이제 벤처 사업이나 또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될 산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조세적 혜택을 주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최근 정부는, 지금 정부는 진보 정부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에게 혜택이 가는 이런 제도를 별로 안 좋아해요. 특히 재정적인 지금 난관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지금 어렵잖아요. 지출 수요는 많은데 조세 수입은 줄어들고 있고 국가 부채는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 그럼 조세 지출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특히 진보 정부에서는 뭔가 좀 가진 사람들, 좀 부유한 사람들이 특혜를 받는 것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이런 시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세 지출 제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진 분들이 혹시 출제할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 점에서 제가 한번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책학 쪽의 주제를 마지막 주에 2개를 제가 넣었습니다. 제가 1차, 2차년도는 행정학과 더불어서 선택 과목인 정책학, 지방행정론, 그 다음에 정보체계론이 선택 과목으로 존재할 때에 강의를 해드렸는데, 3차년도부터는 제가 이제 그 방향을 약간 바꾼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선택 과목인 정책학과 지방행정론과 그 다음에 정보체계론이 행정학 안으로 들어와 버리잖아요. 필수 과목 안으로 들어와 버리거든요. 그래서 출제원이 한 분이, 예를 들면 정책학 전공자가 한 분이 들어오면은 반드시 정책학을 출제할 거라고요. 지방행정론을 강의하는 분이 행정학 출제위원으로 들어오면 반드시 지방행정론을 출제할 거라고요. 그런 점에서 제가 아까 지방분권을 다뤄드린 거고, 그 다음에 정책 주제도 2개씩은 제가 작년부터 금년에 걸쳐서는 마지막 주에 2개씩 지금 이제 4번째 4개 주제를 다루어 드리는데, 정책학 중에서 가장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을 제가 골라서 강의를 해드렸어요. 작년에 3차년도, 제가 이제 여러분이 4차년도 강의를 듣고 있지만 1, 2, 3차년도 강의도 한번 그 영상이 녹화되어 있을 테니까 강의를 듣길 바라요. 그것은 굉장히 여러분이 이제 적은 수강료라고 할 정도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저렴하게 비용을 내시고, 학원도 운영을 하셔야 되니까 저렴한 비용을 내시고 그 1차, 2차, 3차년도 영상을 수강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걸 이제 하셔야 되는데, 작년에는 정책학의 가장 기본적 주제로서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는 그런 그 주제들을 다루어드렸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때 다루지 못했지만 출제 가능성이 여전히 있고, 비교적 정책학 과목이 존재할 때에 출제가 잘 되었던 주제를 제가 다루어드립니다. 그래서 정책 결정과 정책 집행과 정책 평가가 있잖아요. 정책 평가 문제는 잘 출제 안 되고 정책 결정과 정책 집행에서 출제가 자주 되고 있는데, 정책 결정에서는 정책 결정 모형 내지는 의사결정 모형이 가장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제 빈도가 높은데 어떤 것들이, 어떤 모형이 잘 출제되냐면, 작년에 3차년도에 제가 다루어드린 다중흐름 모형, 이게 이제 출제가 잘 되고 있고, 이게 왜냐면은 중요한 정책결정 모형, 의사결정 모형이면서 비교적 최근에 제시된 이론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출제가 되는데, 이게 쓰레기통 모형과 비슷해요. 쓰레기통 모형이 좀 더 발전된 것이 다중흐름 모형이에요. 작년에 다중흐름 모형을 다뤄드렸지만 입법구시에서는 쓰레기통 모형을 또 잘 출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다중흐름 모형을 작년에 다뤄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쓰레기통 모형을 제가 다뤄드리겠다. 왜냐하면은 써야 될 내용이 상당히 달라요. 비슷한 흐름, 기본적 가정 조건이나 기본적 흐름이 비슷해 보이지만, 흐름이라는 이런 부분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 써야 될 내용은 거의 완전히 달라요. 쓰레기통 모형과 다중흐름 모형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다뤄드리고, 특히 출제를 하게 되면 합리 모형과 비교를 많이 시키더라고요. 합리 모형과 쓰레기통 모형을 비교를 해서 장단점을 제시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양 모형의 제약 요인과 한계를 제시하는 이런 주제를 제가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럼 정책 집행에서 출제가 된다면 가장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게 접근 방법과 성공 요인 내지는 성공 전략이에요. 성공 요인을 알면 그것으로부터 자동적으로 전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책 지평에 세 가지 접근 방법이 있는데 하향적, 상향적, 통합적 접근 방법과 그 다음에 정책 지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그 요인에 따라서 성공 전략이 나오기 때문에 성공 전략 이런 주제를 제가 다뤄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셨다시피 이 7가지 주제는 굉장히 시사성이 높다. 그러니까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는 거고 또 하나는 핵심 주제다. 그 분야에서는 그 출제자가 되실 교수님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주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최근에 출제의 빈도가 조금은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이제 과거에는 보면은 2, 3년 전에 출제된 문제는 잘 출제되지 않는 경향을 보였는데 최근에는 출제된 문제가 또 그 다음에 해도 출제되는 이런 영향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출제위원님들이 자기가 평상시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주제는 그 앞에 출제됐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막 출제를 하시기 때문에 출제된 주제라 하더라도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은 반드시 배제하지 말고 준비를 해 두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제인 AI 시대의 행정 변화와 핵심 이것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AI가 있는데 서론적으로 AI가 무엇이다 또는 AI가 최근에 중요시되고 있다라는 그런 서론적인 부분, 그러니까 최근의 경향을 간략하게 서술해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이제 주제 출제를 했고 그 다음에 실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이 AI를 행정 과정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책과 행정 서비스로 나눠 가지고 제가 이제 행정에 활용하는 방법과 그 행정에 활용했을 때 가져올 수 있는 효과 내지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 산업이 발전하는데 정부의 규제가 굉장히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회의원님들도 그렇고 정부 자체도 그냥 과학기술부라든가 산업자원부라든가 이런 곳이 이제 AI 산업을 다루는 곳이잖아요. 그 정부에서도 또는 대통령 자신도 규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AI 시대에 방해가 되는 행정 규제들을 혁신해야 된다. 이게 이제 굉장히 주제한 하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두 번째 주제로 다뤄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AI에 대해서 출제를 한다면 정보 체계론에 관심이 많은 교수님이 출제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 뭐냐면은 지식 정보화 시대가 되었을 때 또는 이제 좀 구체화시켜서 AI 시대가 되었을 때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역작용이 뭐냐 여기에 관심이 많다는 것이. 그래서 사회적 역기능에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으면 그 역기능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 이것을 제가 다뤄드리는데 그것이 출제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먼저 이제 서론적인 부분을 제가 강의를 해드렸는데 저는 이제 서론적 부분을 조금 많이 써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많이 쓰실 필요가 없다. 다만 제가 많이 써드린 이유는 여러분이 혹시 인공지능 AI에 대한 충분한 상식을 갖추고 있지 못하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컨텐츠를 조금 제공해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이 답안을 작성할 때는 이것들을 다 쓸 필요 없고 한 문장 아니면 두 문장으로 끝내야 돼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을 나중에 쓸 시간과 그 지면을 남겨둬야 되기 때문에 서론은 항상 아주 간략하게 핵심적 포인트만 써야 됩니다. 그럼 인공지능이 뭐냐? AI, Artificial Intelligence인데 인간의 지능적인 행동을 모방하거나 이를 능가할 수 있도록 컴퓨터 시스템이 학습을 하고 추론하는 그런 능력을 곧 인공지능이라고 이야기한다. 인간에 대한 모방, 그리고 스스로 학습을 하고 추론을 할 수 있다. 이걸 핵심 부분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능력을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저는 조금 완결성 높은 문장으로 제가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람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학습하는 기계다. 제가 기계라고 했지만 사실은 AI는 프로그램이에요. 소프트웨어. 그래서 인공지능을 간략하게 하나의 센텐스로 정의해 줄 필요가 있으며 그리고 센텐스 하나를 추가한다면 인공지능이 어떤 것이라는 내용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렇게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한두 개 대표적인 키워드를 사용하면서 이런 AI를 묘사하는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데, 머신러닝은 데이터를 사용해 가지고 문제 해결책을 스스로 학습해서 제시한다는 거예요. 알고리즘. 자, 여기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 인공지능이라고도 정의를 해뒀는데, 인공지능이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바탕으로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은 뭐냐? 여러분 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문제 해법이에요. 문제 해법. 문제에 대한 해법인데, 이건 그냥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해법을, 예를 들면 여러분이 수학 공식이 하나 있다면 수학 공식 그 자체가 하나의 알고리즘에 속하는데, 그 수학 공식이라는 문제 해법을 컴퓨터가 자동으로 풀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을 해 놓은 것, 이게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은 알고리즘이 문제 해법이다. 근데 그 문제 해법을 프로그래머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프로그래머 한 것이 곧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머신러닝과 딥러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라는 이유는, 머신러닝은 원래의 인공지능의 기능을 설명하는 건데, 최근에는 딥러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인공신경망과 똑같은 인간의 두뇌에 신경망이 있잖아요. 뉴런이라고 해가지고 뉴런 네트워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뇌세포 한 개, 두 개, 세 개, 이 하나하나가 중요한 하나의 그 지능적 처리 메커니즘이지만, 그것이 망으로 연결됨으로써 더 수준 높고 깊이 있는 사고와 추론과 판단을 해낼 수가 있다는 것이, 그게 딥러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딥러닝을 통해서 인공신경망이 하는 것과 똑같은 학습과 해석과 추론을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기법을 실제 답안에서 구현할 때는 어떻게 그냥 사용하면 되냐 하면은, 이런 거 설명해 줄 필요가 없어요. 설명해 줄 시간이 없다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중요한 주제를 써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그냥 쓰면 되냐 하면은,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활용한 인공지능 AI는 행정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그 역할을 하고 중요한 효능성을 가지고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기술을 하는데 끝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활용하는 AI는 할 때 쓰는 그 수식어로 쓰는 한두 개 단어로만 활용하면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행정 답안지 쓸 때 중요한 키워드를 사용할 때, 예를 들면 조세지출, 아까 다 나온 것들을 사용할 때, 그 키워드를 설명할 때 키워드에 대한 개념을 다 설명해 주기 위해는 시간과 지면이 허락되지 않을 때 쓰는 기법이 뭐냐면, 수식어, 형용사적 용법, 형용사구를 사용해 가지고 이걸 수식하는 정도로 묘사하고 지나가면 된다는 것이, 그런 답안 작성법을 많이 활용하세요. 그러면 인공지능의 내용을, 인공지능의 기본 개념은 설명해 주지만 더 인공지능에 속하는 기술 요소를 설명하시지 말고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활용하는 AI는 어떠하다는 식으로 수식어 정도로, 형용사구 정도로 사용하고 지나가 버리면 된다는 것이, 이건 이제 답안 작성의 하나의 요령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외에 이제 컴퓨터는 자연어를 사용하는 거고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챗 GPT를 사용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챗 GPT와 같은 생성형 AI는 인간의 자연어를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연어를 사용해서 질문과 답변을 한다는 것이죠. 저는 대한민국의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이 도입되기 전에, 인터넷이 발생하기 전부터 미국에서 컴퓨터를 공부한 사람이라서 그때는 이제 컴퓨터 언어를 사용하기도 했지만, 지금 모두가 이제 우리는 자연어를 쓰면 되는 거지.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전문가로서 기계적 언어라는 그 언어를, 범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우리 일반인은 범용어가 아닌 응용적 컴퓨터 언어를 사용하는데, 그게 사실은 우리 자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SPSS라는 고도의 어려운 그런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연구 논문을 많이 써왔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빈도 분석을 한다. 아니, 그러면은 빈도 분석이라는 프로그램 그 메뉴가 있어요. 그런 빈도 분석이라는 걸 클릭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뭐 회귀 분석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는데 좀 고급스러운 분석인데 그걸 클릭만 하면 된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는 그걸 프로그래밍을 했어야 돼요. 프로그래밍 언어를 써줘야 되지만 지금은 그냥 그 분석 방법의 이름을 클릭만 하면은 컴퓨터가 분석을 다 해준다. 그런 식으로 자연 언어로 모든 것이 처리되는 것이 AI고, 그 다음에 컴퓨터 비전, 이건 뭘 말하냐 하면은 영상, 이미지나 영상을 제공해 준다는 거고, 그 다음에 강화학습은 뭐냐면은 내가 한 가지 질문을 해서 요구를 해서 했을 때 챗GPT가 답을 해줬어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행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책 부분에 어떤 정책 과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이제 챗GPT에 물으면 정책 과정에 이런 도움을 준다고 나오잖아요. 그렇게 나왔을 때 내가 정책 과정 중에서도 정책 대안이 가져올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예측 기법으로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대답을 해줬어요. 구체적 질문은 또 이제 추가로 던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이 또 나와요. 그런 쭉 그 쭉 과정을 이 챗GPT가 기억을 다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음에 그 챗GPT를 이용해가지고 제가 다음 질문에 들어가죠. 그러면 그 며칠 전에 아니면 몇 달 전에 저에게 대답해준 그 답을 다 감안해가지고 지난번에 이런 답변을 드렸듯이 이런 하면서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강화학습이 이루어진다. 즉 스스로 보상을 받고, 특히 제가 감사합니다, 답변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강하게 많이 감사합니다라고 답을 해주면 많이 감사하다고 답변해준 그 내용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그걸 감안해가지고 다음에 그 부분에 초점을 두거나 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나중에 대답을 제시해준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강화학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AI를 얼마나 써보시는지 모르는데 챗GPT가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고 무료 버전이 있어요. 유료 버전이 더 좋긴 한데 1년에 한 10만 원 정도 들기 때문에 그게 아까우면 무료 버전만 사용하면 되는데 큰 차이가 없어요. 차이는 뭐냐면은 최근의 정보나 데이터를 입력해가지고 활용하느냐 안 하느냐 단지 그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 이론적인 그런 그 질문을 구하려고 한다면 무료 버전을 사용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럼 AI 특징, 여기서 시간을 제가 많이 소요하고 싶지 않아요. 자율성, 사람처럼 판단할 수 있다. 학습 능력, 경험이라고 써놨는데 인터넷상에서 이미 제공된 데이터나 지식을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생성형 AI는 마치 질병에 대해서는 의사처럼 대답을 잘 해주고요. 행정학 이론에 대해서는 행정학자처럼 대답을 잘 해줍니다. 해주는데 그 지식이 어디서 나오나, 그 소스, 원천이 뭐냐 하면은 인터넷 데이터와 지식이에요. 주로 인터넷 데이터와 지식. 그걸 수많은 인터넷 지식과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그것을 학습해가지고 내가 요구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 지식과 데이터로부터 핵심적인 부분을 뽑아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응답을 해준다.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모방과 예측이 가능하다. 인간의 사고 행동 패턴을 그대로 따라한다. 그 다음에 확장성은 여러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특징에 대해서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AI가 대두된 그 현상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어떻게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답안에서 AI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질문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런 게 없으면 이런 것들은 다 생략의 대상이고 여러분이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AI 기술이 왜 폭증했느냐, AI 기술이 왜 인기를 얻고 있느냐, 데이터가 폭증하는데
그 폭증하는 데이터를 제대로 분석하려면 고도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 고도화된 프로그램이 바로 인공지능 AI라는 것이죠. 그리고 컴퓨터의 파워 자체가, 성능 자체가 향상되었다. 고성능 GPU를 사용한다. 이거 GPU. 여기서 CPU라고 여러분이 잘못 읽으면 큰일 나요. 그 정도 아시겠지만 CPU는 종래의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를 CPU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컨트롤 프로세싱 유닛이에요. 이걸 모르는 분은 없겠죠. 이거는 수십 년 된 용어니까 중앙 처리 컴퓨터 중앙 처리 장치 CPU인데 최근에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CPU를 쓰지 않고 GPU라고 써요. GPU. 이것은 그래픽스 프로세싱 유닛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래픽스 프로세싱 유닛 GPU는 컨트롤을 안 하느냐? 당연히 하죠. 그래서 GPU는 CPU까지 포함한 그런 고성능 컴퓨터 중앙 처리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GPU 때문에 새로운 칩이 필요한 거고 새로운 반도체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HBM인가 같은 이런 기술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지금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고 최근에 주식 가격도 엄청나게 폭등하고 있잖아요. 그게 GPU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은 잘 아시죠? 클라우드. 여러분의 컴퓨터 속에서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해 주는 게 아니고 인터넷으로 연결된 어떤 전문 컴퓨터 처리 회사에서, 그럼 예를 들면은 세계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라는 운영 체계를 세계인 모두에게 제공해줘서 컴퓨터를 작동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사업도 하고 있어요. 클라우드 사업도 하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이메일을 쓰고 있는데, 제가 모 대학의 K대학의 이메일을 쓰고 있는데, 그 대학의 교수였으니까 그 대학의 메일을 제가 계속 쓰고 있는데, 그 메일 서비스를 그 대학의 컴퓨터실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해주고 있어요. 약간 저는 불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사용자 검증을 계속 하는 거지. 왜냐면 공짜로 사용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봐 계속 사용 검증을 해가지고, 그래서 뭐 좀 귀찮긴 하지만 이런 게 클라우드. 저의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저만이 갖고 있어야 할 데이터를 그 클라우드 회사가 다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석을 의뢰하면 거기서 다 분석해가지고 결과물만 저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죠. 첫째는 저의 개인적인 정보까지도 거기서 알고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비밀을 유지해야 될 보안 정보까지도 거기서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내 컴퓨터에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지만 클라우드 회사에서 사고가 일어나 버리면 이게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 전산망이 지금 불을 타가지고 재난 사고를 크게 당해가지고 행정 시스템이 지금 마비가 된 상태인데, 이런 경우는 오히려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것이 옳았다. 왜냐하면은 정부 행정 정보 시스템 자체가 온나라 시스템 자체가 자신의 데이터베이스와 그리고 처리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하되, 그 데이터베이스와 그것에 대해서 처리를 한 그 처리의 내역을, 그것이 다 기록인데 그 기록을 클라우드 회사에 보내가지고 클라우드 회사에서도 이중적으로 보관을 하게 했다면, 이런 사고가 났을 때 복구 작업이 별도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행정 활동은 그대로 유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이중적 장치로서 역할을 해주는 게 이 클라우드. 이런 환경을 바탕으로 해서 AI 산업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느냐, 산업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지고 있다. 전동산업, 디지털 기반 산업으로 지금 철강 산업과 같은, 화학 산업과 같은, 석유 화학 산업, 우리나라 무너지고 있잖아요. 철강 산업, 석유 화학 산업 같은 전통적 산업은 무너지고 있고, 반도체 산업과 같은 이런 디지털 산업만 발전을 하고 있다. 노동시장도 재편되고 있다. 반복적 업무는 완전히 자동화되어서 AI가 대체하고 창의적 업무만을 인간이 담당하게 될 것이다.
교육 직업 패러다임이 다 바뀌고 있다. 교육의 핵심이 코딩이라고 요새 많이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AI 역량을 기르는 방법으로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코딩을 반드시 해야 AI의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과거에는 코딩을 통해서 AI 역량을 키울 수 있었는데 코딩을 통해서 코딩 능력, 프로그램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요새는 원래의 코딩도 그대로 하면서 노 코딩과 로 코딩과 노 코딩으로까지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코딩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를 배우는 그런 코딩 능력 필요 없이 컴퓨터 언어를 적게 사용하는 로우 코딩이나 그 아예 사용하지 않고 이미 사용된 것만을 바탕으로 활용해서 AI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 그래서 로우 코딩 AI, 노 코딩 AI, 로우 코딩 AI와 노 코딩 AI라는 그런 부분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AI 교육이 필요한 시대로 가고 있다. 이런 것은 일반적 역량이고 이것을 답안에 써줄 기회가 있을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이것을 하나의 센텐스 정도로 압축해서 서론적으로 써먹을 수는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출제하는 이런 주제 정도로 출제가 된다면 근데 AI 시대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런 내용을 써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의 이중적 컨텐츠로서 제가 이제 이런 내용을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그냥 본격적으로 그러면 국가 행정에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여기서 이제 서론적으로 한두 개 센텐스를 써주고 본론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본론은 이제 국가 행정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과 행정 서비스에 대해서 써주는 식으로 할 거예요. 근데 원래 행정이라고 하면 행정부문은 행정 영역은 많이 구분할 수 있는데 행정관리와 행정처분까지도 포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표적으로 정책과 행정서비스 이 두 개 분야를 대표적인 행정 영역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정책은 정책의 정책 결정, 집행, 평가 의제 설정이 있지만 그냥 단순화시키면 이렇게 볼 수 있고 행정 서비스는 이제 서비스 직접적인 서비스를 해주는 민원 서비스 같은 거죠. 민원, 안내, 법령 설명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행정관리는 인사, 조직, 재무 이런 것들이고 정보관리까지 이런 것들이고 행정처분은 인가, 허가 그 다음에 뭐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 영업정지, 조사, 뭐 과태료 같은 행정처벌 있잖아요. 과태료 같은 행정벌 이런 것들을 행정 영역으로 하는데 일반적으로 행정관리, 행정처분까지 다루게 되면은 너무 복잡화되기 때문에 정책과 서비스를 행정 영역으로 대표적인 영역으로 보고 여러분이 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정책과 행정 서비스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AI 정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말씀드릴 것인데 그 전에 여러분이 총괄적, 서론적 서술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론적 성격이 있는 이런 센텐스를 제가 여러분에게 활용하시라고 제공을 해드리는 겁니다. 답안 쓰실 때 활용한. 그래서 인공지능은 국가행정의 구조는 조직 같은 것을 말합니다. 조직, 그 다음에 기능 이런 것들, 구조와 운영 방식, 업무 처리나 프로세스 이런 것에서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런 이제 아주 평이하고도 총괄적인 센텐스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AI는 정책 기획에서부터 행정 서비스 제공에 이르기까지 행정의 전 단계와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내가 무엇을 앞으로 본론에서 논의해 줄 것이라는 것을 예고해 주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책과 행정 서비스에서 활용될 수 있다. 그래서 AI는 행정 과정의 단순한 자동화를 넘어서 과거에는 자동화 차원에 멈췄지만 이제 자동화를 넘어서 행정 업무의 효율성, 정확성, 전문성을 보다 높이고 보다 개인화되고 예측 가능한 행정을 실현할 수 있게 하십니다. AI를 활용해 가지고 개인 전용 AI를 활용을 한다면 행정 업무가 훨씬 개인 차원에서 효율화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써주는 건데 이런 것들 너무 세부적으로 집착하지 마시고요.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가지고 또는 간결화 한 개의 센텐스나 두 개의 센텐스로 압축해가지고 서론적 종괄적으로 기술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서론적 종괄적 기술을 이제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더 많은 서술을 좀 해줄 수가 있습니다. 국민에 대한 행정에 대한 역량까지. 그래서 전반적인 역량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데 반복적 업무를 자동화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데이터 기반의 정책을 강화해 줄 수 있다.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전반적인 역량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이제 서론을 너무 길게 쓰면은 본론에서 쓸 수 있는 시간과 그 지면이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이 정도는 여러분이 제가 서비스 해드린 걸로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서론적, 종론적 또 그 다음에 결론을 쓰는 걸 굉장히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론적, 종론적인 서술 형태와 결론의 서술 형태를 제가 많이 제공을 해드리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시면 좋아요. 그럼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정책 업무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정책 업무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걸 이제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정책 업무에 영향을 주는 것을 너무 포괄적으로 쓰기보다는 정책 단계별로 나누어서 그 효용성과 활용 방안 내지는 역량을 기술해 주는 것이 훨씬 점수 따는 데 유리하다. 왜냐하면 행정학자들은 다 정책 과정을 알고 있잖아요. 의제 설정 단계, 정책 결정 단계, 정책 집행 단계, 정책 평가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계별로 나누어서 이제 AI 기술의 효용, 활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는데, 여기서도 또 세부 서론적 센텐스가 하나는 필요할 것 같아요. 정책 업무는 주로 의제 설정, 정책 결정, 정책 집행, 정책 평가의 흐름으로 진행되며 각 단계에서 AI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고 다각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서론적 내지는 연결적 문장이 하나 있으면 좋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의제 설정 단계부터 보겠어요. 그러면 각 단계에서 어떻게 설명을 해 나가는 것이 좋으냐, 각 단계에서 어떻게 서술을 해 나가는 것이 좋겠느냐, 서술의 구조를 좀 말씀드리면 의제 설정 단계 또는 정책 결정 이런 것들이, 이런 활동이 어떤 활동인지 그 개념 내지는 활동 내용을 간략하게 센텐스를 하나 써주고 그 활동별로 AI 정보기술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서술해 주는 방식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로 행정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 이런 서술 구조를 가져가는 것이. 그럼 의제 설정의 경우를 한번 볼게요. 그럼 정책 의제 설정이 뭔지를 개념 정의 내지는 활동 내용을 일단 서술을 해주는 게 좋다. 정책 의제 설정은 특정한 사회적 문제 내지 공공 이슈를 정부의 공식적 의제로 채택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문제의 인지와 탐색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회적 문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회적 문제를 공식적 의제로, 정부의 공식 의제로 채택하는 과정이 의제 설정 단계다. 그렇다면 AI가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사회적 문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AI는
사회적 상태가 어떤지 그 문제 수준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제 이게 키 포인트인데 문장은 이제 그렇게 너무 간결하게 쓰면 안 되니까 AI에 의한 데이터 분석과 정보 처리를 통해서 사회적 상태가 어떠한지 문제의 수준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인식하도록 해가지고 이것을 정부의 공시 의지로 채택할지 여부를 판단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저출산 문제나 지역 소멸 문제는 이미 정부의 공식적 의제로 채택되어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거든요. 의제 설정이 이미 되어 있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렇지 않은 어떤 내용, 예를 들면 최근에 의과 대학생들의 인원이 좀 늘어나면서 자연과학계에 들어온 스카이 대학생들의 그 등록 취소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문제가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함축하느냐 하면은 앞으로 과학기술 인재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런 문제로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과학기술부 부처라든가 산업부가 어느 정도 또는 교육부가 어느 정도 인지할지 몰라도 그것이 공식적 정부의 의제로 채택됐는지는 좀 저는 불확실한 것 같아요. 아직은 크게 관심 안 갖고 문제의식을 크게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노벨상 하나도 못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노벨 과학계통의 상을 노벨 물리학상도 있고 화학상도 있고 생의학상도 있고 과학 분야에 노벨상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일본은 20명이나 받았다. 그럼 우리 과학 인재가 필요하고 삼성이 왜 지금 잘 나갑니까? 삼성이 20년, 30년에 걸쳐서 기술 투자를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이에요. 과학기술 투자를, R&D 투자를 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삼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미래에도 마찬가지예요. 갈수록 기술 투자를 철저히 해야만, 바꿔 말하면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해야만 대한민국의 산업발전, 경제발전이 약속될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과학기술 인재로 성장해야 될 자연과학계 이공계 학생들이 전부 의대로 다 쏠리고 있다. 이런 징후가 있다. 징후가 있는 사회적 상태가 있다는 거지. 그럼 이게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려면 AI를 활용해가지고 그러면 자연과학 계열 내지는 이공 계열로 간 학생의 얼마만큼이 의대로 빠지고 있는지를 스카이 대학뿐 아니라 전국 각 대학을 중심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자. 그럼 AI 프로그램이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 분석 안 돼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AI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금방 할 수 있어요. 데이터 수집이 좀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분석은 컴퓨터를 통해서 얼마든지 순식간에 제가 해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어려움에 봉착한다면 그걸 분석하기 위한 로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어려운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AI를 통해서 빅데이터를 확보하기가 쉬워진다면 그러니까 교육부가 각 대학의 입학 데이터를 교육부가 모아만 주면 그리고 교육부가 그러면 빅데이터 데이터베이스를 갖게 되잖아요. 그럼 그 빅데이터를 분석자인 나에게 빌려만 주면 그 데이터를 쓸 수 있도록 할애만 해주면 금방 순식간에 분석을 해낼 수 있는데 그것은 AI 프로그램이 더 효율적으로 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래서 정부의 공식적 의제로 채택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AI가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부연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과거에는 민간협의회나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정책의 예수립이 가능했다면 지금은 이제 워낙 많은 데이터가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AI 시대에는 수백만 건의 국민의 민원, SNS 여론, 여러 가지 데이터, 대량의 데이터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그리고 대량으로 실시간으로 대량으로 분석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AI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AI 도움을 받아서 보다 정확한 사회 진단과 대응이 가능하다. 이런 이제 효율적 차원, 분석 차원에서 사회 문제 분석 차원에서의 AI 활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좀 추가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느냐 하면은 어떤 민주적 참여의 역할을 AI가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하나 제가 추가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민주적 참여의 차원. 그러니까 확보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문제를 분석하고 그 문제 분석된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공론화를 실시한다면 대국민 공개, 공론화를 실시한다면 국민들이 참여해서 이 사회 문제가 정말 심각한 것인지 정말 세금을 투입해서 정부가 다뤄야 될 정책 문제인지를 국민들도 판단할 수 있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론화가 가능해지고 국민의 민주적 참여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정부 의제 설정 자체가 민주화될 수 있다. 국민 참여, 그 다음에 민주적 정부 의제 설정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의제 설정에 미치는 효용성, 영향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 시간이 허락한다면 행정학적 이론을 한마디 넣어주는 것도 굉장히 점수를 따는데 유익하다. 제가 이제 답안 작성 요령을 가이드라인을 여러분에 제공을 해드렸는데 답안 작성 가이드라인 다 읽어보고 오셨나요? 답안 작성 가이드라인을 제가 학원에 제공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가이드라인을 받으실 수 있는데 이 프린트물이 배부가 안 됐네. 오늘에 프린트물 배부 안 받으셨어요? 그건 여러분이 가시면서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말씀하시면 아마 다음 시간에 배부해 주실 가능성이 있어요. 그걸 한번 분명히 보셔야 되고 제가 특강을 해드린 건데 제가 특강을 해드린 영상을 한번 꼭 시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답안 작성 여러분 지도해 드릴 때도 말씀드릴 텐데 중요한 정부 획득의 포인트가 뭐냐 하면은 출제위원, 채점위원이 행정학자이기 때문에 내가 행정학 이론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충분한 행정학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를 현출을 해줘야 되는 답안에다가.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논의하고 있는 주제와 관련된 행정학 지식 내지 행정학 이론을 한 포인트 딱 제시해 주는 거예요. 한 센터이면 충분해요. 한 센터 아니어도 좋아. 몇 개의 단어의 나열 정도로 하나의 센텐스를 완성했다는 과정에서의 몇 개 단어의 나열 정도만으로도 어떤 이론이 언급되고 있느냐만 보여주어도 추가적 포인트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이론은 무의사결정 이론이에요. 무의사결정 이론, non decision making 이론이라는 건데 바흐라우와 바르츠가 제시한 이론입니다. 바흐라우와 바르츠라는 이 학자 이름을 썼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가점을 받을 수 있는데 발음에 주의하세요. 이 학자들은 독일 계통 학자들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바츄라치로 발음하면 안 되고 바츄라치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바츄라치인데 독일식으로 발음하면 바흐라흐거든요. 바흐라흐 그 다음에 바르츠. 이 사람들이 무의사결정 이론을 제시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특정한 권력 집단, 즉 엘리트 집단이 정보를 은폐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존재하는 이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정보를 은폐하면서 정책 결정을 안 하는 거예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안 한다. 예를 들면 의사 수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소아과나 산부인과는 의사가 없다. 그리고 지방에는 의사가 없다. 연봉을 4억 주고 5억 준다고 해도 의사가 지방으로 오려고 하지 않는다. 일종의 사회적 문제잖아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특히 지방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인데 보건복지부의 의료정책국장이 의사 출신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엘리트 집단인 거예요. 정보를 자꾸 언론에 내놓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의사 수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지 않으려고 한다. 왜냐하면 의사라는 이해관계 집단이 너무나 많은 저항을 하기 때문에. 또는 국토부의 고위직들이 강남의 주택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면 강남의 주택값이 너무 어려워하는 데 대한 문제를 자꾸 이야기하기를 절개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자꾸 지연시키고 싶을지도 몰라요. 그런 것들이 이제 무의사결정이거든요. 그런데 AI를 활용해서 빨리빨리 사회 문제를 진단 분석해서
국민에게 알려서 공론화를 실시한다면 그런 정부 은폐와 모의사결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미 우리가 그런 사회 단계에 다다랐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주택값이 조금만 상향으로 움직이는 상향 이동을 해도 부동산 대책이 금방금방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부는 이제 새 정권 출범한 지 100일도 되기 전에 대출 규제 정책이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지난 9월 7일 날 공급 대책이 나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최근에는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국민들이 공론화를 통해서 많이 정부에 압력을 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AI를 통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까지도 그런 역할을 AI가 해준다면 사회적 문제와 정책 의제화를 억제하는 이런 행위, 무의사결정 행위를 차단시켜 줄 수 있다. 어렵게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설명 안 하더라도 그냥 이것은 바라와 바라츠가 제시한 의사결정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AI는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매우 간결한 한마디만 써도 점수가 몇 점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 채점하는 저도 출제를 해보고 채점을 많이 해봤잖아요. 그런데 그 분량에 비례하지 않아요. 분량에 꼭 비례하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분량의 점수가 비례하는데 많이 쓸수록 점수를 많이 받긴 해요.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전체를 다 읽어본 다음에 채점을 하는데 되돌아봤을 때 하나하나 같은 생각이 기억이 떠오르는 건 아니고 전체 분량이 머릿속에 먼저 들어오기 때문에 분량이 많으면 점수를 높게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인상을 줬던 주요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모의사결정 이론 이런 것들이 제시된 사람에게는 이게 행정학 이론, 행정학 지식이 많다는 것을 각인시켜 줬다. 이미 각인시켜 줬다. 그러면 그 한 개의 센텐스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은 뭐 0.5%밖에 안 될 수도 있는데 점수는 한 3, 4점이 올라가 버린다. 그래서 굉장히 비용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 점수를 획득하는 데 있어서. 그럼 정책 결정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수업은 이제 지금 1시간이 지났는데요. 2번 쉬기는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가지고 중간에 한 번 이제 쉬기 때문에 뭐 1시간 20분 정도를 한 다음에 한 10분이나 15분 쉬고 그 다음에 이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할게요. 그럼 정책 결정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정책 결정이 뭐 하는 단계인지 그 개념 내지는 활동을 한 센터로 써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책 결정은 여러 정책 대안 중 최선의 대안을 이 선택이 중요한 선택.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인데 문제는 정책 분석도 하고 대안 개발을 해야 되고 미래 예측을 해야 되고 참여를 확대해야 되는 이런 기능이 이 정책 결정 단계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서술은 AI가 이것도 도와줄 수 있고 이것도 도와줄 수 있고 이것도 도와줄 수 있다고 쓰면 되잖아요. 그런 서술 구조를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선 정책 분석 과정에서는 정책 대안 개발을 위해서 정책 분석이 필요한데 제가 이 문장에서 정책 분석을 안 쓴 것은 제가 약간 부족했던 점이라고 생각되고 여러분이 서술할 때는 정책 분석을 여기 포함시켜 주면 좋겠어요. 정책 결정은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인데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이 필요하냐? 정책 분석이 필요하고 즉 문제의 원인 분석이 필요하고 대안 개발이 필요하고 각 대안에 대한 미래 예측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시켜주면 더 민주적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구조로 정책 결정 단계를 하나의 센텐스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활동에 대한 AI 역할에 대해서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책 결정은 정책 분석 과정에서는 AI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느냐. AI 분석 도구를 활용해 가지고 사회 문제의 현상과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다. 분석이니까 사회 현상과 원인. 왜냐하면은 대안을 개발하는 대안이라는 것은 뭐냐? 대안이 뭐냐? 저희 행정학 책 이름이 대안 중심 행정학이다 보니까 대안이 뭡니까? 이렇게 질의하는 것이 인터넷에 올라오더라고요. 대안은 문제 해결 방안이에요. 문제 해결 대책. 문제 해결 방안이 대안이거든요. 근데 이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올터너티브인데 올터너티브라는 단어 자체가 무슨 의미입니까?
올터너티브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고 변경할 수 있다는 뜻인데 우리가 대안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안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대안 1에서 n까지 있다. 대안은 1부터 n까지. 그래서 문제를 분석한 다음에 해결책을 여러 가지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문제 해결을 개발해야 되는데 어떤 대안이 있는지를 찾아내고 탐색하는 과정에서 또 AI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대안 탐색 과정에서. 정책 분석 과정에 필요하고 다음에는 대안 탐색 과정에서 AI가 필요한데, 시뮬레이션과 시나리오 분석을 하는데, 대안을 이런 해결방을 찾아내는 것뿐 아니라 각 대안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효과를 예측하는 데에도 이 AI는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대안 탐색과 결과 예측, 대안 탐색과 결과 예측에 AI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냐를 설명하는 이제 중간 구체적 기법이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시나리오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연결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써주는 건데, 시뮬레이션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각 대안별 결과치를 계산하는 게 시뮬레이션입니다. 그 다음에 시나리오 분석은 어떤 대안을 선택해서 어떤 관료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어떤 정책의 결과물을, 성과물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것을 질적인 분석을 하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은 대개 양적, 계량적 분석인데, 계량적 접근이고요. 계량적 접근이고, 여기 이제 시나리오 분석은 주로 질적인, 질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AI가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 기존의 컴퓨터 프로그램으로도 이런 분석을 할 수 있고, 저는 뭐 20, 30년 전부터 이런 시뮬레이션 기법,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때부터, 그게 벌써 뭐 30년 이상 됐는데,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때도 최고급 프로그램 타임 시리즈 어널리시스, 시계열 분석을 통해서 미래 예측을 해내는 이런 그 기법을 활용해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썼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래전부터 할 수 있지만 AI를 통해서 보다 고급화되고 보다 정교하고 보다 정확하며 보다 대량의 데이터를 활용한 복잡한 분석을 AI가 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는 좀 더 분석적 측면에서 정책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대안의 탐색과 결과 예측에 AI를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적 측면의 설명을 앞에서 해줬다면, 이제 뭘 해주나 하면은 민주적 참여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회경제적 경부 작물자료를 축적 분석하여 국민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 접근성을 부여할 수 있고,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의사소통의 통로를 제공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키워드를 제가 말씀드린다면 공론의 장을 AI가 제공해 줄 수 있다. 공론의 장을. 그러니까 정책 대안 여러 가지를 분석했잖아요. 그 여러 가지 정책 대안 중에 어떤 국민은 A 안을 좋아하고 어떤 국민은 B 안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사 인원 확대에 대해서도 확대를 원하는 국민과 확대하지 않는 걸 원하는 국민이 있잖아요. 그 경우는 확대를 원하는 국민이 훨씬 비율이 높겠네요. 그러면 예를 들면 부동산과 관련해 가지고 주택 가격이 지금 오르려고 하는데, 집이 없는 분들은 무조건 세금을 때리든 공급을 확대하건 무조건 주택 가격 낮춰주시오 이렇게 나가겠지만, 일단 집을 사버렸어. 40대 50대들이 진보 성향의 구성비가 높은데 그분들도 이미 50%가 집을 소유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데이터를 늘 분석하거든요. 40대 50대에 딱 정확하게 50%가 집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40대 50대 진보 성향의 인구 집단이라도 절반은 집값이 오르기를 바라고 있고 절반은 내리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국민의 의견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는 거지. 정책 대안 A가 좋을지 B가 좋을지는. 그러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지금 나올 수 있는 대책이 공급 대책까지 나왔죠. 금융 대출 규제 정책이 나왔고 공급 대책이 이미 나왔잖아요. 그러면 남은 것은 대출 규제를 좀 더 강화하거나 공급을 좀 더 긴급하게 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오거나 아니면 세금을 올리는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선호하는 게 완전히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집 가진 사람은 무조건 세금 올리는 대책은 반대하겠죠. 그리고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좀 나눠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금을 올리면 집값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 때 이미 나타났다. 왜냐하면 세금 오른 만큼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를 해요. 이걸 조세 전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월세를 올리든지 전세금을 올려가지고 그 올린 것을 활용해서 세금을 내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인식하는 무주택자는 세금을 올리지 않고 공급을 긴급하게 더 많이 확대해 주세요. 꼭 우리가 필요한 곳에 저 경기도 먼 곳에 공급 이거는 별 의미 없고요. 서울에 가까운 곳에 아주 가까운 서울 시내에 주택을 공급을 확대했어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재건축과 재개발이에요. 특히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아파트에서 한 20%의 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으면 나머지 80%는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그대로 쓰는 거고 20%가 늘어나거든요. 근데 재개발은 한 몇 배로 늘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빌라, 단독주택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고층 아파트로 지어버리면 4배, 5배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강북 지역의 재개발 정책이 저는 가장 효과적인 집값 안정화 대책이고 내 집 마련을 도와줄 수 있는 대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공론의 장을 마련해 주려면 AI가 수많은 아까 SNS의 수많은 그 대화 내용을 집적을 해가지고 거기서 키워드, 컨텐트 어널리시스라고 하는데 내용의 키워드를 뽑아내가지고 그 내용을 분석하는 그 경향성을 분석하는 분석 기법을 컨텐트 어널리시스, 내용 분석이라고 하는데 컨텐트 어널리시스, 내용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 분석을 하려면 우리가 컴퓨터 종래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는데 AI는 굉장히 빠른 시간에 수많은 그 내용을 분석해가지고 키워드를 도출해내고 함의점을, 시사점을 도출해낼 수 있다. 그래서 국민 이해관계자들이 지금 문제가 무엇이며 여론이 어떠한지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공론의 장을 통해서. 그래서 국민과 이해관계자들이 참여를 확대하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민주적 정책 결정이 가능하도록 해준다. 이런 역할을 AI가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 결정에서는 크게 두 가지, 분석 차원, 민주적 참여의 차원,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해 줄 수 있고 여기서도 가점, 점수를 딸 수 있는 포인트가 크레모와 킹의 이론. 이 사람은 갈등 관료론에 대한 이론을 제시했는데 분석을 하게 되면 분석을 하게 되면 정책결정, AI 기반의 정책결정 모형이 이것이 이제 분석인데요. 분석을 하게 되면 이것이 갈등을 훨씬 쉽게 해결해줍니다. 갈등의 조정을 분석을 하게 되면 갈등의 조정을 굉장히 쉽게 해줄 수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 논리적 근거가 뭐냐를 문장 중간에 끼워 넣어서 서술할 수가 있는데 왜 그렇다고 하냐 보면은 정책 결정에 필요한 가정 조건이나 사실관계, 정책 결정 과정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가정 조건과 사실관계를 근거를 이 분석을 통해서 명확하게 이해관계자 집단에 제공을 하기 때문에 갈등 집단이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미리 알게끔 해줌으로써 갈등 조정을 훨씬 쉽게 해준다.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많이 그 투쟁을 하는데 분쟁을 일으키는데 그 중에 사실 상당히 많은 부분은 사실에 대한 의견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진실은 한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진실을 찾아내는 것을 갖고 맨날 싸우고 있고 그에 대한 해결책은 별로 다루고 있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갈등만 증폭되는 거지. 그런데 분석을 정확하게 하게 되면 사실이 뭔지를 명확히 제시해 줄 수 있고 사실을 정확히 확인한 상태에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두고 그 이후에 발생할 상황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고 여러 가지 대안을 두고 협의와 협상을 통해서 결론을 이끌어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갈등 조정을 훨씬 쉽게 해줄, 한마디로 말하면 크레모와 킹은 사회 문제에 대한, 정책 문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갈등 조정을 훨씬 용이하게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딱 한마디로 말할 수 있거든요. 그 딱 한마디만 여러분이 서술을 해줘도 여기서 부가적인 포인트가 다 점수 포인트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집행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집행 단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정책 결정 단계만큼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집행 과정은 뭐 하는 과정이냐? 집행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집행 계획 수립. 여러분이 흔히 계획 수립하면 정책 결정 단계로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는 집행 계획, 액션 플랜을 말하는 거예요. 일단 정책이 결정된 다음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계획, 즉 액션 플랜이 수립되어야 되고, 집행 과정에서는 모니터링이 필요해요. 통제라고 하는데 통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모니터링이에요. 그러면 집행계획 수립과 통제 모니터링을 위해서 이 AI 기술이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우선 집행계획 수립 과정과 통제 과정으로 나눠보는데, 집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AI 시스템은 퍼트나 CPM 대기 이론과 같은 과학적 계량 모형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그렇게 함으로써 집행계획 수립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제가 이제 퍼트, CPM, 대기이론 이런 어려운 기법을 말씀드렸는데 이걸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답안을 빨리 써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써주기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몰라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모르면 답답하니까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좀 자꾸 가네. 이 PERT는 프로그램은 정책을 말하는 정책의 하나의 세부적 요소를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해요. 프로젝트라고도 하고, 프로그램 이밸류에이션 and 리뷰 테크닉, 리뷰 테크닉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이것도 정책 집행 분석 기법, 정책 집행인데 이밸류에이션 리뷰라는 게 평가를 말하기 때문에 정책 집행 평가 기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CPM, 이것은 이게 더 많이 사용되는데 Critical Path, 핵심 경로 분석이다. 핵심 경로 분석, 주요 경로 분석, Critical Path Method. 여러분이 이제 정책학 강의를 따로 안 들으면 행정학 교수가 이런 걸 강의 못 해줄 수도 있어요. 이걸 모르는 행정학 교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정책학도 전공하고, 제가 미국에서 정책 평가라는 논문을 써가지고 제가 이제 행정학 박사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 대상으로, 지금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시켜주는데, 제가 이제 정부에서 공무원 할 때에도 거기 가가지고 과장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정책학 강의를 제가 다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때 이제 다 설명해 주는 건데, 주요 경로 분석, 그러니까 정책 집행을 하려면 A 단계를 거쳐서 B 단계, C 단계, 이런 단계를 거쳐서 정책이 집행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주택 공급 대책에서도 공공주택 건설을 해가지고 신혼부부에게 주택 공급을 거의 무료다시피 해주고, 월세만 내게 하다가 10년이 지나면 자기 집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게 공공주택의 개념이거든요. 공공주택 건설을 하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될 거 아니에요. 우선 지구 지정이 돼요. 지구 지정. 그 다음에 토지를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토지 보상이 이루어져야 돼요. 보상을 해서 구매가 되면 이제 실제 건축 계획을 짜야 될 거 아니에요. 건축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공사를 하고, 근데 그 앞에 시공사 선정도 해야 되고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단계를 거치는 게 좋은가를
계산해내는 것이 CPM 기법이다 이거지. 여기서 주요 경로 분석인데 시간과 비용을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간, 비용, 소요를 계산해가지고 최소화 경로, 최소 경로를 선택하는 기법, 최소 경로를 선택. 그러니까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 경로를 선택하는 기법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지평적. 대기 이론은 대개는 이제 큐잉 모델이라고 하는데 여기 창구가 있잖아요. 서비스 창구. 그러면 창구가 하나밖에 없으면 사람들이 많이 대기하잖아요. 이 대기 인원이 막 줄을 서서 기다린다. 최소한 3사람은 있어야지. 대기 인원이 막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창구를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 대기 비용, 대기 비용을 최소화하느냐. 대기 비용, 웨이팅 코스트, 대기 비용을 최소화하는 거냐. 아니면 여기 창구를 여러 개 설치해가지고 분산시켜주는 것이 대기 비용을 최소화하는 거냐. 그런데 대기 비용뿐 아니라 인건비도 최소화해야 되잖아요. 인력 최소화. 왜냐면은 대기 인원이 많지도 않은데 창구를 3개 하면은 비용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인력도 최소화할 수 있으면서 대기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최적의 그 방법을 창구 설계를 해낼 수 있는 것이 이제 대기 이론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컴퓨터로 분석할 수 있는데 과거의 프로그래머로도 할 수 있지만 AI를 통해서 훨씬 빨리 정확하게 대량으로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통제 과정에서는 모니터링을 하는 겁니다. AI를 활용해 추진 현황을 파악하는데 추진 현황에 대한 데이터를 자동 수집, 추진 자료, 추진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해가지고 분석해서 집행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실시간 모니터링. 이것이 여기서 키워드가 되겠어요. 실시간 모니터링. 그리고 중간 산출에 대한 평가도 할 수 있다. 중간 산출에 대한 평가를 PRT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정책 집행의 객관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중요한 영향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분석 차원이 있고 민주적 참여 차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성 차원이 있고 민주성 차원이 있는 거죠. 효율성 차원은 주로 분석을 통해서, 민주성 차원은 주로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AI 정보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가 이루어진다는 건 순응. 정책 집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순응이거든요. 컴플라이언스. 정책 대상 집단이 따라주지 않으면 정책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다. 환경 규제 정책이 많잖아요. 그러면 폐기물을 버리지 마시오. 기업이 버리지 않아야, 공장 배수를 버리지 않아야 하는데 버려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분리수거를 하세요. 주민들이 분리수거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정책 대상 집단의 컴플라이언스. 정책 대상 집단의 컴플라이언스입니다. 정책 대상 집단의 그 컴플라이언스, 순응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AI를 통해서 정책에 대한 정보를 계속 제공하고 안내를 하고 그 다음에 촉진을 함으로써 참여와 순응을 확보해서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다만 이제 역작용으로 이런 거 써줄 시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부작용, 부작용으로 하나 지적할 것은 앞에다 쓰는 게 낫겠네. 이거는 부작용. 역작용을 이제 지적한다면, 이렇게 감시와 통제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감시 통제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면은 중앙 집권화로 인해서
행정이 독재화될 가능성이 있다. 즉 일선기관이나 집행요원의 재량성을 축소하는 그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 단계. 정책 평가 과정은 어떤 과정인지를 간단하게 한 센더 설명하는데, 정책 효과가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정책 효과의 평가. 그 다음에 한류 정보를 제공해서 정책을 한류 정보를 제공하는 이유는 정책의 수정을 위해서다. 그러면 이제 AI를 활용하면 훨씬 정책 평가가 쉬워지겠죠? 정책 평가는 굉장히 복잡한 데이터 분석 과정이에요. 정책 평가라는 거.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정책 평가 논문을 썼다고 했는데, 정책을 시행했을 때 그 평가 실제 나오고 있느냐 나오고 있지 않느냐를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정확해야 되고 과학적이어야 되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AI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정책의 최종 결과인 정책의 결과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영향적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에 관한 데이터를 분석해 줄 수 있다. 어떻게 분석하느냐? 분석은 컴퓨터로 분석하면 되지만 먼저 인과 모형이 설정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출 규제 정책을 통해서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노력을 했는데, 주택 가격이 좀 올라가던 것이 떨어지지까지는 않았지만 올라가지 않고 정지 상태, 일부 지역은 떨어지고 일부 지역은 정지 상태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과연 627 대출 규제 정책의 효과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있을 수 있다. 그걸 이제 AI를 통해서 분석한다면 실험적 방법, 준실험적 방법, 비실험적 방법을 통해서 분석을 해서 실제 효과가 정책의 효과 때문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정책 평가를 AI가 도와줄 수 있는데, AI는 이 인과 모형을 활용해서 이론을 분석 방법을 설정을 하고, 분석 방법에 따라서 데이터를 실제로 분석하는 것은 AI 프로그램이 하게 되는데, 그 방법은 사람이 설정해 줘야 돼요. 사람이 인과 모형을 설정해 주면 AI가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해 주는데,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실험적, 준실험적, 비실험적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또 입법고시에는 정책학에서 출제가 많이 되었고, 이제 행정고시에서조차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거지. 정책평가의 실험적, 준실험적 방법을 설명하시오. 알면은 너무 쉽고 모르면 막막한 거야.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실험적 방법은 실제 정책의 적용을 받는 집단과 받지 않는 집단을 분리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 대상 집단과 정책 대상 집단, 이 집단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실험 집단이라고 하고요. 실험 집단. 그 다음에 그걸 적용하지 않는 집단은 비적용 집단, 정책 비적용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비적용 집단을 이론적으로 통제 집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나누어 가지고 정책이 이 시점에서 시행되었을 때 어떤 효과가 왔느냐, 정책 수행 전의 상황을 측정해 보니 이렇게 나왔다. 거의 같이 나오겠죠. 정책 대상 집단과 비적용 집단이 거의 같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주택정책 금융 규제를 수도권에는 했고 수도권 아닌 데는 안 했는데, 이제 또 이 동질성을 유지해야 된다. 여기서 동질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면 안 되겠어요. 동질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수도권 안에서 강북의 두 개 지역, 그리고 강남구의 2개 지역을 해가지고 강남 지역에서도 2개 집단을
설정하고 강북 지역에서도 2개 집단을 설정해 가지고 해서 이제 측정을 했어. 사전 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책 후에 사후 측정을 하는데, 측정을 했더니 여기선 이런 결과가 나왔고 여기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사전 측정과 사후 측정을 2개 집단에 대해서 하는데 양 집단의 동질성을 유지해가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여기가 차이가 있으면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효과가 있다. 효과가 있는 것이고, 차이가 없으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험적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에게는 왜 대출 규제를 하고 다른 데는 대출 규제를 안 합니까? 국민의 저항이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실험적 방법으로 가겠다. 비실험적 방법으로. 비실험이 아니고 준실험적. 비실험적은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준실험도 안 하고 실험도 안 하기 때문에 준실험적 방법. 이것은 뭐냐면은 대상 집단 구별은 안 해요. 그냥 하나의 집단에 대해서 정책 전후 분석만 하는 거예요. 정책 전과 후의 분석만 실시하는 겁니다. 그럼 정책이 이렇게 실시됐을 때는 주택가격이 이러했는데 정책을 실시한 후에는 주택가격이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니까 정책 실시 전에는 주택가격이 연평균 7% 상승이었는데 정책을 적용한 후에는 연평균 마이너스 1.0%로 떨어졌다. 이렇게 하면 정책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정책 효과가. 변화가 있으면, 변화 내지는 차이가 있으면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개입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것이, 똑같은 집단을 대상으로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준실험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비실험적 방법은 이런 2가지 방법을 다 사용하지 않는 것이 비실험적 방법인데, 그럼 대한민국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전후를 비교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준실험적 방법 정도를 대한민국 국토교통부나 기획재정부가 적용하고 있는 것 같다. 또는 금융기관이 적용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AI가 하면은 훨씬 쉽게 더 대량 데이터를 활용해서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분석적 효율성 차원이 아니고 이제 민주성 차원에서 보면은 정책 평가를 하게 되면은 평가를 용이하게 하잖아요. 쉽게 할 수 있으니까 평가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고 정책에 대한 공개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평가가 자꾸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잘못된 정책의 수정과 보완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무원의 부정비리를 막을 수도 있다. 부정비리 저감. 왜냐하면 정책 평가를 해가지고 잘못되고 있는 것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감사 업무를 축소할 수 있다. 뭐냐면은 평가를 해버리기 때문에 감사를 굳이 하지 않아도 정책에 대한 감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부가적인 역량 효용성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제가 AI가 행정에 미치는 영향을 정책 과정 중심으로 강의를 해드렸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책학을 공부하면서 분명히 알아둬야 될 매우 기본적인 사항까지 제가 아울러서 강의를 해드렸어요. 이 주제에서는 그런 기법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전혀 없지만, 그럴 시간도 없지만, 이제 저희의 강의는 여러분에게 정책학에 대한 지식도 향상시켜 드릴 의무가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정책학이 행정학 안으로 필수 과목으로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제가 설명해 드린 것은 실제로 출제되고 있는 세부 주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서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벌써 이제 거의 1시간 반이나 지나버렸기 때문에
10분만 쉬도록 할게요. 10분 쉬고 다시 뵙도록. 그러면 지금 35분이니까 4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